보면 한 1250원까지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네. 기본이죠. 미연점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 중인 거죠. 아. 너무 좋아서. 네,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어지러운데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을 짚어보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투자할 만한 곳은 또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그 환율이 어마무시하게도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근에 1,200원까지 살짝 터치를 하다가 이제 다시 1,190원대 그때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200선을 돌파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환율이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시장이 안 좋아 환율이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시장이 안 좋아서. 예,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네. 누적되다가 결국 뚝이 터진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 매도를 부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요인이 네네. 글로벌 자금이 EM 신흥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문제지. 환율이 올라가서 이 나라 큰일 났다. 이거는 이제 외환위기 스토리인데 네네.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글로벌 금융시장 수백만 명 중에 뭐 10,000명은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만큼 그 외환보유고 많고 또 펀더멘털 좋은 나라가 없어서 외환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외환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예, 그냥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수급이 안 좋아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고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라서 환율 상승 그 자체가 악재인 거지 뭐 환율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연쇄적인 악순환이 생긴다고 주식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외국인이 왜 파느냐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증시에서 상승률 1, 2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네. 1위 코스닥, 2위 코스피. 숙연해지네요. 예, 여러분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급등주를 잡았어요, 운 좋게. 그래서 2배가 났어요. 네네. 버블이 왔어요. 뭐 이렇게 걱정이 좀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참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달러 강세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달러가 강세가 나온 거죠. 달러 강세,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가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미국 경제 성장률, 뭐 IMF 전망 이런 거 보면 6%, 뭐 7%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건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상하고 싶을 거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서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좀 부각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뭐 테이퍼링,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또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꾸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 이 기축통화라는 게 불황에 좀 보험 역할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뭐 2008년, 네. 2020년, 97년 이런 우리나라가 지난 한 25년 동안 겪었던 큰 위기 때마다 환율이 전부 바닥에서 최하 못 올라도 한 200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 위기가 발생할 때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편하다.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보험이 가격이 인하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네네. 보험료를 물지 않고 네. 오히려 돈을 줘. 이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면 옛날에는 제로금리였는데 네. 막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요. 네. 자, 그렇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달러를 좀 보유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시장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굳이 다른 나라 자산 그렇게 힘들게 투자할 이유가 잘 없을 수 있는 거죠. 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절판 마케팅입니다. 곧 보험료가 인상되니 보험에 가입하실 분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 가입하십시오. 뭐 이런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미국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미국 달러에 투자하시기 아주 최적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또 더 나가서 외국인 투자자들 보기에 한국 증시 투자해서 수익이 짭짤한데 그동안 고마웠다. 그런 거가 좀 이렇게 국가별 비중이 한국이 좀 많이 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하는 리밸런싱성 매도, 거기다 달러 강세. 요 둘이 겹쳐져서 외국인이 파니까 수급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빠진 거죠.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환율이 올라서 주가가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봐서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나가다 보니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 주가가 빠진 거지 뭐 환율에만 딱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 그런 펀더멘탈은 견조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최근에 약간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에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약간 미국 쪽에서는 테이퍼링 이런 이슈도 맞물리고 하니까 그런 이제 약간 리밸런싱 차원에서 돈을 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환율이 좀 하락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잘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렇게 된다면 환율이 그럼 앞으로 더 막 어떤 그런 언론에서 보면 한 1,250원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네. 기본이죠. 그 정도. 예, 그 우리나라 환율에서 제일 중요한 레벨이 1,180원입니다. 네. 그 매매 공방이 이루어졌던 거래량 터진 레벨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매물벽입니다. 네네. 1,180원 정도에서 달러 좀 이렇게 이거 달러가 상당히 지금 좀 비싸니까 팔자. 왜냐하면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욕구가 좀 나오는 게 1,180원이거든요. 그거 뚫은 다음에는 위로는 금방금방 오릅니다. 예, 1,200원이다, 뭐 1,300원이다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1,180원 그리고 밑으로 하단으로 볼 때는 또 1,080원. 네. 올해 연초가 1,080원 못 뚫고 그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레벨 80원대 레벨이 굉장히 좀 중요한 레벨인데 이거를 밑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서 1,180원을 또 뚫었으니까 조금은 더 갈 것 같다. 근데 그게 굳이 뭐 1,250원이다 그건 뭐 의미 없는. 근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버리면 약간 아까 말씀하신 외환위기 전에 시스템적인 리스크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죽자고 환율을 막으면 그렇게 됩니다. 안 막으면 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환율 오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1997년에 이제 열심히 막았죠. 네네. 환율 오르는 걸 그냥 저거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겠죠. 네네. 그래서 외환보유고 300억 불을 뭐 한 두세 달 만에 다 써버리고 나니까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달러 팔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달러를 사서 뭔가를 결제를 해야 되는 원유 대금이라든가 또는 원자재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기업들이 다 파산할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달러를 살래야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외환위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그때 97년에 호된골을 당하고 고정환율이 아니라 변동환율 제도로 그리고 더군다나 2019년에는 미국이랑 우리 약속했잖아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다 미국에 보고하기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때가 뭐 환율 조작국 이슈 때 그래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될 때 한국은 미국한테 약속해줬죠.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하면 그 개입한 금액이 얼마라는 걸 다 보고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그냥 손 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뭐 1,500원 되고 1,600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유하던 달러를 다 팔겠죠. 지금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지금 9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40% 정도가 달러예요. 자, 그러면 400조라고 그냥 계산 편하게 400조다 이렇게 하면 4천억 불 가까이 3천 몇백억 불이겠죠. 또 KIC라고 들어보셨어요? 요 옆에 있죠. 네. KIC라고 한국투자공사가 또 한 2천억 불 정도 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은행 또 외화자산 운용원이 또 몇백억 불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3대 운용기관 국민연금, KIC 그리고 그 한국은행 이런 데서 대략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한 5, 6천억 불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차익이 났으니까 실은 그렇죠. 뭐로 그걸 더 들고 가요. 환율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네네네. 지금 1,200원인데 얘를 1,500원 돼서 20, 30% 올랐다. 저는 달러 다 제가 그때 국민연금 매니저였으면 달러 팔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고맙죠. 아니, 그런 날을 위해 산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정부가 억지로 개입해가지고 네. 그 외환시장에서 외환보유고 오링 나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지만 지금은 외환보유고로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나라 민간이랑 정부 기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 뭐 예를 들어 5천억 불, 5천억 불에 1년에 우리가 경상흑자가 1,000억 불. 네. 매년 쌓이는 경상흑자가 한 1,000억 불 되거든요. 네. 6천억 불이잖아요. 지금 실탄이 올해 그렇죠. 실탄만. 네. 과거 뭐 이런 거 말고. 네네. 그것만 들고서 있다가 환율 급등하면 요 달러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팔까? 요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옛날처럼 뭐 1,500원 간다, 2,000원 간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환율은 더 오를 수 있다. 동의. 네네.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강세니까. 또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근데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1,300원, 1,400원 된다 그랬을 때까지 옛날처럼 위가 뚝이 터져서 쭉쭉 올라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완전히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해야지 뭐 그걸 이제 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상단인 1,180원 중요한 이제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뚫었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좀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되겠네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두 번째 질문이 그 환율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헝다그룹 리스크라고 하면서 터진 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뭐 판타지아, 뭐 모던랜드 물론 이제 헝다그룹처럼 사이즈가 큰 부동산 기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쇄적인 그런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자 지급을 연체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과연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수준으로 작용할지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당장은 안 좋은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일단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저기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저렇게 망해 나가는 것 자체는 분명 이머징 마켓에 우리가 엮여 있으니까 네. 중국 저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한국은 괜찮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묶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죠, 당연히. 네. 근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무질서하게 금융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저 부동산 살려보겠다고 동분서주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좀 옛날에 꿈꿨던 그 중국발 수요 뭐 이런 중국의 내수 시장이 네. 성장하면 우리 좋아진다 뭐 이런 그렇죠. 꿈들을 좀 꾸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한한용어로 다 날아갔지만 네. 완전히 날아갔죠. 예, 그런 꿈을 네. 꾼 적이 있어요. 저도 꿨어요. 아, 아니 저 중국 관광객들이 한 해 1,000만 명 이상, 2,000만 명 이상 오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 그동안 죽었던 거 이 여행으로 우리 내수 경기가 살 수 있다 이런 꿈들을 꾼 적이 있었는데 다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어려워졌죠. 네. 만약에 그냥 가정인데 헝다그룹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없어지거나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되게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 불황이 되면 일단 중국 기업들 경쟁력들이 약해질 거고 또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와 중국이라는 나라 되게 위험하구나 뭐 이런 거 느낄 것 같고 세 번째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랑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품목들이나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뭐 반도체든 뭐 전기차든 뭐 2차 전지든 아무튼 엄청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문제까지 파급되고 확산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났을 때랑 비슷한 거죠. 아, 네. 여기 뭐 거기 기업들 다 망하고 없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죄송합니다만 독점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좋은 일이죠. 근데 다만 당장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 이런 전망을 쭉 듣고 있으신 중국 관계자분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예, 네. 뭐 놔두겠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시적인 악재고 또 중국 정부가 말 안 듣는 좀 이렇게 기업가들 손보는 거지. 저게 어떤 국가 경제 자체에 뭐 불황이네, 국가 경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옛날 우리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동명목재 또 국제상사그룹 뭐 이런 한국을 대표하던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든 아무튼 몰락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도.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진핑 집권 이제 10년차 돼서 연임해야 되는데 분위기 잡으려고 마음에 안 드는 기업들 지금 손보는 거 아니냐. 그 정도가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럼 우리가 잘 되니까 당장이야 뭐 좀 힘들겠지만 네. 몇백 포인트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독점하게 되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그 나라 경제가 어디 뭐 성장을 안 된다든가, 뭐 금리가 급등한다든가, 뭐 이런 게 터지면 진짜 우리도 외환위기 맞은 게 성장률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급등하고 뭐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든 뭐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금리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중국 예금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5%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 8%, IMF가 8% 전망하는데 그거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4%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명목 경제 외형이 10몇 프로 성장하는 나라에 예금금리 1.5%, 대출금리 3.5%예요. 완전히 그냥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작정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정부가 작정하고 버블을 일으킨 나라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 기업 때려잡는다? 그냥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지. 뭐 이게 경제 자체가 아직 문제가 생겼네. 뭐 그러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 저금리를 가지고 돈 푸는데 어디 생겼더라도 그건 일각의 문제지.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문제이지. 네네네. 전국적 문제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게 뭐
이쪽에서는 100%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조 조정이 되면은 아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다. 우리 엄청 좋겠죠. 이게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당장이야 빠지겠죠. 아니, 그렇죠. 당장은 올 수밖에 없죠. 은행들까지 네. 망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도 충격 받아요. 그런데 제 말은 그게 조정시 매수인 거지 다 도망가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주식시장에 이제 공급망 변목 현상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동남아 생산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각종 IT 기기나 공산품 이런 것들이 뭐 생산도 잘 안 되고 선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쇼티지 현상 이것도 약간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 뭐 석탄 그런 에너지를 규제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올라버리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쪽이 이제 공급망 쪽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측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7%입니다. 7%. 내년에 떨어진다 그래서 5%인가 그래요. 네네. 여러분 7% 성장하고 5% 성장하는 나라에서 인플레가 나요. 당연한 거죠. 그 나라 잠재 성장률이 1.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연평균 미국 경제 성장률이 1.8%예요. 네. 자, 그런 1.8% 나라가 5% 6% 성장한다. 과열이죠. 잠재 GDP보다 오버슈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오르는 게 당연하죠. 네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인플레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성장률이 박살나면서 인플레가 나는 73년이나 79년을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오케이. 그건 동의. 그렇지 않습니까? 73년 석유위기, 79년 2차 오일 쇼크. 이때 물가 급등하고 30%씩 오르고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가고 주식시장 30% 40% 폭락하고 뭐 그러던 시기야. 스태그플레이션 동의.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 너무너무 높고 그리고 금리는 초저금리인데 인플레가 낮다. 이건 정부가 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도 제로금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인플레를 유도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 경제 작년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작년에 발생했던 디플레 압력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인플레를 유도한 거죠. 즉 저희들은 이거를 리플레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인플레이션을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리플레 정책을 펼친 결과 성공한 거죠. 그럼 좋아해야죠. 물론 뭐 금리가 오르겠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나 원하던 정상 경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냐면 뉴 에라다 이러면서 이거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새로운 이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secular stagnation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구조적인, 추세적인 저성장. 근데 지금 어때요? 그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깼잖아요. 성공한 거죠.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나지 않고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 그리고 물가도 안 오르는 경제, 그러면서 서서히 디플레이션을 향해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작년에 돈 엄청 풀고 재정정책 엄청 쓰면서 성공적으로 리바운드 시키고 인플레를 유발한 거죠. 뭐가 문제냐? 금리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 금리 내년 그것도 말에나 올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뜻하냐? 지금 즐기는 거죠. 이걸 즐기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제 말은 인플레가 나고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경제가 살아나는 게 정책 당국의 목표지 주식시장을 계속 사상 최고치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 중인 거죠. 너무 좋아서. 야,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내년 3월에 임기 말인데 임기 앞두고 이렇게 뛰어난 경제 성과를 받았으니까 거의 연임하지 않겠어요. 저는 연임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지난번 옐런 의장님 그렇게 물러나는 게 저는 되게 그때 힘들었고 또 시장이 파월 의장한테 적응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부디 파월 의장이 연임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경제 성과도 이렇게 좋으니까 아주 성공적인 연준 의장 경력이니까 내년에 좀 연임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공급망 사이드에서 발생한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본다면 그 경제를 살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서 발생한 현상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IMF에서 전망하는 뭐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견조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약간 좀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사실 주식시장이 최근에 너무나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락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본질은 사실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성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시장이 지금 최근에 흔들리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네. 낙관론자입니다. 아. 작년 4월에 그 제가 쓴 책 그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이죠. 네네네. 참 겁도 없이 어떻게 4월에 책을 냈어요. 네.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장 그리고 경제정책 당국들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하고,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게 될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자산은 네. 성장주와 그리고 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 책에서. 네네네. 그 책에 전망했던 대로 지난 한 1년이 쭉 왔는데 이제 너무 과한 거죠. 집값도 급등, 뭐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서울 집값이 올해 20% 이상 오를 것 같고요. 네. 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도 얼마 전에 3,300일 때 대충 PER이 14배, 15배까지. 거의 15배, 16배까지 갔어요. 네. 예, 그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인 평균 PER이 10배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장이 양쪽 다 과열이었어요. 근데 그 과열이었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들 또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싹 식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죠.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만 사면 되지 종목 선정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이것만 들고 가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 시장이 뭐 폭락하기 앞서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뭐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 박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네. 무서운 게 이것만 하면 돼라는 이야기들. 저희들이 만장일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지난 한 5, 6월 달 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야구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재들이 이제 좋아하는 네, 야구 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야구 커뮤니티를 갔는데 재밌는 글이 있는 거예요. 재테크, 이제 경제라는 말머리를 달고 경제 관련 토론하는 커뮤니티니까 거기서 경제라는 말머리를 달고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주식은 삼성전자,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만 사면 되지 종목 선정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이것만 들고 가면 된다. 이걸 딱 써놨는데 이걸 보는데 제가 캡처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제 다음 책에 쓰려고. 네. 요럴 때가 꼭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붕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를 저희는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의 힘도 좋고 기업 실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주식을 사면 그 다음에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는데, 반대로 그건 지난 6월이나 뭐 5월처럼 이것만 하면 돼. 주식은 삼성전자,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뭐 주식을 그렇게 고민해. 그냥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라고 말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고 누구나 그 말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 압박 분위기 있잖아요. 사회적 네네. 분위기. 주식 안 하면 다 바보 될 것 같은. 네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대체로 시장은 끝나거든요. 왜 끝나냐? 이거 비싸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어마어마한 성장 전망이 가격에 지금 다 반영돼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PER이 16배, 15배 가는 거고, 뭐 주택 가격도 역사상 최고 레벨을 넘어선 지 뭐 오래됐고, 네. 아무튼 시장 자금 자체가 확신 속에 누구도 그 말에 부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대략 지나고 보면 버블이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재미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불과 한 서너 달 전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버블이 형성되지 않았겠는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그 버블에 뒤척거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중에 바로 바닥 찍고 다시 지난번 기록했던 3,300 고점을 올해 중에 연중 회복한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엄청나게 계속 붕괴돼야 될 만큼 또 심각한 버블은 또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초보자들조차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모든 이들이 어떤 강한 시장이 오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주식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만 사면 돼 라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이건 역사에 남을 이야기다. 그래서 상당 기간 고생하겠군. 그랬는데 뭐 그 뒤로도 여름에 또 계속 오르고 그래서 내가 틀렸나 보다. 그랬는데 역시 9월부터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지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진짜 법칙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오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쟤는 뭐 맨날 오른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되게 좋은 때고요. 반대로 이거 뭐 사야 돼요? 고민할 때 주저없이 초보들이 투자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경험도 짧으신 분들이 야구 커뮤니티에 모여서 그냥 야구 선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주식은 삼성전자만 사면 돼요. 이렇게 단언을 딱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해 상반기가 조금 오버슈팅이었고 지금은 정상적 조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책에 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대박 날까? 여기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 사후적인 네.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네.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옆 차선 끼어들 때만 봐야죠. 앞 전방 주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그 우량주만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된다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사이드 미러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이걸 저희들은 후견 편향, 힌드사이트,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뒤를 쳐다보니까 일목요연해 보이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만 샀으면 최고야.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주식으로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문제는 위기가 없었는가? 정말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모 은행 다닐 때 삼성전자 분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하고 친해졌냐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고민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왜 우리 회사 주가는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그래서 비교했던 게 현대중공업은 100배가 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현대미포조선이 100배 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그 조선주부터 화학, 철강, 태양광 그 남자의 주식 OCI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다 100배, 50배 네. 또 그 뭡니까? 그 풍력발전 테마 이러면서 태웅 이런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낙양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시절에 삼성전자 주가는 그냥 박스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015년 제가 국민연금 다니고 있었을 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엄청 많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 공시를 하니까 그때 여의도에 있는 member들하고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는데 국민연금은 운종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이야기. 물론 술김에 친구가 한 이야기죠. 그 친구가 뭐라냐면 아니 아모레퍼시픽이나 한미약품 같은 미래의 성장주를 사야지. 오르지도 못하는 저 미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왜 사냐? 왜 국민연금은 왜 그런 회사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지나고 생각해 보면 2017년 그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네. 그러나 한 10년, 5년 쩔면 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쵸. 심지어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들조차 박사님 제가 우리 회사 주식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오를까요? 이런 이야기를 2005년에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고요. 2015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와 10만 전자 이러면서 많이 올랐네 그러면서 저것만 샀으면 뭐 택시 운전기사 분이 뭐 사서 또 한국은행을 은퇴하신 분이 삼성전자 사서 뭐 대박이 났다. 그건 다 후견 편향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 운 좋게 삼성전자 하나만 계속 투자해서 대박을 거둔 사람도 있는 거고 LG 생활건강해서 10루타 100루타 친 사람도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시가총액에서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만 사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다. 참고로 1990년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일까요? 한국전력 아니었나요? 예, 한국전력이에요.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요. 자, 포스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내려갔죠. 그때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그때 뭐 시장에서 제일 우량한 종목들, 상위 종목들 몇 개 사서 사면 된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후견 편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삼성전자 들고 있어요.
그저께 샀어요. 제가 계좌 인증도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무조건 삼성전자만 앞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환율 급등할 때 리밸런싱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잠깐 한 거고 저는 대부분 인덱스 펀드만 해요. 근데 하도 삼성전자 어제 이야기 많이 나오길래 저 같은 사람이 이럴 때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희 투자 철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인정을 한번 했던 거고요. 저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베팅은 굉장히 위협하고 저의 철학과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편하게 할게요. 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황이 2001년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랑 브렉시트,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쇼크, 7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와, 진짜 자주 오죠. 자, 그 중에 이코노미스트들, 저희 같은 경제 분석가들이 저 이거 위험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도 좀 발행하고 이거 좀 버블인데요 라고 하면서 뭔가 증거가 남아있는 건 7번 중에 3번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9.11 테러 누가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테러 전문가들, 국제정세 전문가들 중에서 이슬람 세력이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테러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증거가 나타났지만 그때 아무도 판단 못했어요. 또 여러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터지게 될 때 유로존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레미 리프킨이 썼던 책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유럽 경제에 대한 환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죠. 유로화 엄청나게 강세였어요. 그 예측한 사람 저는 본 적 없어요. 또 2020년 코로나 쇼크 예측한 분 적 있으세요? 이거 예측할 수 없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폭락했다 그 다음에 쭉 오르면서 트럼프가 그때 선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설마 중국이랑 정말 죽자고 저렇게 관세 전쟁하면서 세계 경제를 몰락시키며 나 싸우겠어 이러면서 또 안 할 거라고 다 봤잖아요. 여러분 7번 중에 무려 4번을 틀렸어요. 3번도 잘 맞춘 것도 아니고 제레미 시겔 교수님 같은 아주 극소수의 뛰어난 선각자들이 비성적 과열 같은 그런 책들을 쓰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2015년에 중국의 위엔화 평가 절하를 앞두고서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라디 같은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선각자들이 중국 저대로 저 구조를 가져갈 수 없고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돌이켜보면 삼성전자만 사면 될 것 같지만 그걸 예측해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삼성전자로 돈 버신 분들은 뚝심 있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인데다가 운도 좋은 분인 거예요. 그거가 일반화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뭐 몇 년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9.11 테러 예측하는 거 본 적도 없고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더 나가서 중국의 위엔화 평가 절하 직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분은 본 적도 없고 저 국민연금 있을 때 어떤 이코노미스트도 저한테 와서 중국이 위엔화 평가 절하할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더 나가서 유럽 재정위기 앞두고서 유로화 쇼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나 그때 그랬다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게 저도 아까 했네요. 디플레 전쟁. 왜냐하면 맞춘 게 너무 힘드니까 맞춘 걸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편하게 해야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산업들이 잘 되고 하니까 여기서 승자가 나와서 얘가 될 거야. 지금 테슬라 주가 보고서 그런 이야기가 쉬운데 2018년만 해도 테슬라 주가 박살나고 그때 별의별 기사 다 나왔던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정말 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건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대응하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행동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그리고 어떤 자산에 모든 재산을 올인해 놓으면 아무리 시나리오를 잘 짜도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분산하고. 이 세 가지가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뼈 때리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못 맞춰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실 맞춘다는 게 저 2018년에 완전히 틀렸어요. 미중 무역 분쟁 예측 못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정말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가 얼마나 의존해 있고 또 둘이 관세 전쟁하면 두 나라 다 큰일 난다는 게 훤히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말에 주가 다 그렇죠. 그때 확 경기도 네, 그 크리스마스에 대폭락
했잖아요. 네, 네. 경기 다 꺾이고 네. 2019년에 전부 다 서둘러 봉합하고 네. 그러다가 코로나 맞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트럼프 재선 실패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런 리스크를 잘 생각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중 무역 분쟁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트럼프가 또라이였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백인 중년 남성, 그 디트로이트 또는 일리노이주, 미시건의 실직 상태에 있고 또 마약성 진통제들을 많이 남용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뭔가 앵그리한 화이트들의 니즈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기반만 갖춰지면 그걸 액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준비했던 건데 네. 우리는 눈치를 못 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왜? 아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향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분명히 자기가 중국을 때릴 거라는 걸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이거 자살행위인데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자살행위를 했잖아.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네. 나는 그걸 이미 예측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운인 거지. 저도 아까 디플레 전쟁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운이고요. 네. 그냥 책을 썼는데 그때가 책 나온 타이밍이었던 것 뿐이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 미래를 예측해서 대박을 쳤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지. 그가 맞췄냐 안 맞췄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해놓고 네. 거기다가 네. 그 금융시장의 수많은 유명한 네. 애널리스트들을 얼굴을 놓고서 그 사람이 10만 원 간다, 13만 원 간다 하는 거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그걸 낙인 찍어서 그러는 걸 보고서 저도 그거 하면 저도 수십 개 나오거든요. 그거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저는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가 말이 되느냐를 봐야지. 맞췄냐 안 맞췄냐만 이야기하면 저도 맞춘 거 수백 개 찾을 수 있고 뭐 틀린 거 수백 개 나오거든요. 왜? 전망을 많이 하면 맞춘 것도 많이 나오고 틀린 것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저는 정말 같은 동종업계에 있었던 네. 사람으로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울컥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아니 잘 새겨까지는 않고 봐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일 불쌍한 애널리스트 좀 봐주세요. 왜냐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오른다 내린다 그거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가 맞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래서 이게 논리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만약에 갔다가 그 논리가 만약에 틀린 게 된다. 다른 그거는 변수가 비판해야죠. 생긴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근거 있잖아요. 네네. 그 근거 틀린 거는 비판해야 네네. 되는데 그때 오른다 그랬잖아. 이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 그건 입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이 정보의 바다잖아요. 인터넷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이 정보를 얼마나 잘 가공해서 듣기 좋게 잘 가르쳐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누구나 다 우리는 손해죠.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는데 그 전망을 하는 이유가 일단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그걸 떠나서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런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뭐 틀리니까 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한 10년 하니까 파이어했거든요. 그 경제적 자유를 조기 은퇴로 제가 앞에 4자에 은퇴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고 빠르면 한 내년 말 정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뭐 장기적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자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가치주. 가치주요. 밸류 스탁이죠. 그러니까 밸류 스탁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 성장 전망은 별로 없는데 자산이 굉장히 우량하고 잘 들고 있는 그리고 미래 성장 전망은 좀 불투명한 대신에 네. 이익의 가치성이 지금 당장이 되게 높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의 특성들이 바로 뭐냐면 금리가 높아질 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급 차질도 있지만 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공급 차질이 뭐 그렇게 심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공급 차질은 일시적인 부분인 거고 지금 인플레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좋아서 네네. 중고차 값이 급등할 정도로 사람들이 차를 살아가서 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좋은 기업들은 어딘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좋은 기업들은 어딘가 고민해 보면 바로 건설, 은행, 철강, 화학, 뭐 이런 선박 이런 쪽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PBR이 낮아요. 그쵸. 10,000원짜리다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지금 은행은 한 4,000원 그죠? 뭐 네네. 5,000원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PBR 0.3배 4배들이 즐개해요. 왜 그런가? 미래의 이익 전망이 안 밝다 보니까 네. 주가가 북밸류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또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진짜 내년에 금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른다면 이것도 저는 자신 못한다고 봅니다만 금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오른다고 본다면 그 금리가 상승할 정도로 경제가 여건이 좋다면 그동안 푹 잠겨 있었던 정말 잠수함 같은 주식들도 물리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건설회사들 예를 들어서 분양 잘 될 거 집값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나니까 땅값 오르니까 네. 그거 뭐 좋을 거 아니에요. 은행들 대출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마진 붙이기도 편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거니까 뭐 연체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회사들 유가 뭐 인플레 난다며 더 나가서 뭐 풍산 같은 구리 회사들 금값 오르고 은값 오르고 돈값 오르고 다 오르는데 정제 마진들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 회사들 정제 마진 좋아질 거고 그럼 정제 마진 좋아지고 이런 회사들 철강 회사들 이런 수익이 좋아지면 선박 회사라고 나빠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쪽들이 보이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주식시장 주가 상승률 1위 업종이 어딘지 아세요? 에너지예요.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부동산 업종입니다. 이미 금리가 오르는 순간 시장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는 나스닥이 최고라고 막 생각하고 거기만 쳐다보죠. 물론 좋죠. 좋지만 성장주들 중에서 차트가 조금 안 좋아지는 차트들이 왜 자꾸 나오는가? 뭔가 이렇게 헤드앤숄더 비슷한 걸 만들어주는가? 금리 때문인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미래 이익을 땡겨서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조금 타격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성장주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시장의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지 않냐. 미국에서 그런 게 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안 도는 것 같아서 이런 쪽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뭐 건설, 은행, 철강, 화학 이런 거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정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저는 안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이라는 거 아시죠? 워낙 앞에 밑밥을 많이 깔아놓으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인플레 스토리에 대해서 잘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해도 지금 여기서 텅 빈 강의실에서 네네.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다 경제에서. 네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오프에서 뭐든 하기 때문에 고용이 일단 많이 필요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언택트로 왔는데 이게 바뀔까? 이거죠. 질문은 저희 질문. 그럼 옛날만큼 경제가 회복돼도 고용이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 임금을 정말 많이 올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기 장비 투자를 더 할 것인가? 저는 기기 장비 투자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은 뭐 음식점을 가도 요즘에 다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키오스크. 네, 다 일본에서만 그런 거 썼었는데 그죠? 네. 일본에서 하면서 라면집 가서 뭐 면 딱딱하게 하니 많이 하니 이걸 고르면서 그 앞에서 자판기 앞에서 낑낑거렸던 기억이 참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거기가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베노믹스 하면서 또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번 언택트 붐 속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다 언택트 붐 속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되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택을 하는 순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뭐 바쁜 척하면 저는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재택으로 이렇게 일을 쪼개가지고 시켰더니 저 사람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일하는 척만 했던 애고 사실은 다른 사람 걸 뺏어내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재고용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저는 이 언택트 분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다 리오픈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 계절성 독감이 돼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할 거라고 기대는 해요 저도. 그러나 위드 코로나 하는 거랑 사람을 옛날만큼 그만큼 많이 데리고 쓰는 거랑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이런 정보통신 혁명 또는 생산성의 혁신 문제가 과연 이게 더 우세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내년에 오히려 금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금리는 별로 안 오른다 쪽에 저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할 거라는 쪽은 아닌. 근데 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 현 레벨에서 조금 오르는 정도가 저희 전망인데 그 정도 전망일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네네. 매력적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확 빠져버린다. 그럼 다시 테슬라가 가겠죠. 아니 그리고 또 팡이 가겠죠. 네네. 아니면 마가가 가든가. 네네. 우리는 BBIG가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현재 전망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가 좋아 인플레가 나고 금리가 조금 오르는 그런 경제 여건일 때는 가치주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그 가정, 그 금리 그 가정을 잘 기억을 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 약간 재테크 초보들, 사회 초년생들 대상으로도 그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나름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회 초년생, 뭐 종잣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인 사람이 앞으로 이제 꾸준히 뭐 장기적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뭐 주식에 막 시간을 많이 쏟을 여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뭐 그냥 은행 예금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장기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려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네, 주식 절반, 기타 자산 절반. 이 포트폴리오를 저희 이제 공격형 사실 공격형도 아니죠. 그러나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거는. 네?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공격형 뭐.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이 25% 정도만 주식하거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이제 50%가 공격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예, 주식 50%를 할 때 절반은 코스피 200 인덱스, 그리고 네. 절반은 S&P 500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절반, 국내 주식의 절반. 아, 이렇게 하고 나머지 50%도 미국 국채 한 20%, 한국 국채 한 20%,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 조금 하고 금. 아, 요 정도 투자를 해놓으면 대략 연 한 6, 7% 정도 성과는 나오고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이 뭐 50%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오는 시기도 있는데 연평균으로 해보면 한 6%, 7%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잠깐 마이너스.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하는 시기도 가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복리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2020년 3월 같은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죠. 그래서 내가 50%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2,500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해놨는데 둘 다 폭락했죠 그때. 36% 정도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500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2,500은 3,000이 됐어요. 왜? 환율도 급등하고 뭐 채권 투자해 놓은 게 수익이 낮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00 투자한 건 1,500이 되고 저쪽에 투자했던 2,500은 3,000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4,500으로 지금 돈이 줄어들었어요.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네. 자,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2,250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주식에 2,250을 넣고 750만 원을 주식에 리밸런싱. 네. 그리고 채권에서 또는 아까 금에서 수익 본 거를 처분해서 네네. 주식을 사주는 네. 비율을 50대 50으로 리밸런싱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해 연말이 됐더니 이제 또 주식이 더블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2,250이 그쵸? 2,250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놨는데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2,500 투자해놨는데 5,000이 됐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대신 반대로 2,500 투자해놓고 있었던 미국 주식, 미국 국채, 한국 국채는 수익률이 나빠졌겠죠. 거기는 2,000이 됐어. 자, 그럼 7,000 됐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3,500을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또 팔고 1,500만 원 팔아서 그걸 가지고 저 국채나 금이나 뭐 이런 걸 사는 거죠.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했다면 지금 또 어떨까요? 지금은 또 주식이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쪽에 채권에서 번 또 돈으로 또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미국 달러 쪽에 투자했던 것으로 불쌍한 원화 자산을 사주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밸런싱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면 수익률은 그보다 더 높아져서 한 10%도, 이게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0대 50으로 투자해놓고 그냥 10년 동안 놔두는 게 정적 자산 배분. 이렇게 하면 되게 수익률은 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 7% 정도. 근데 그걸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자산 배분 비율이 깨졌을 때, 네. 어느 한쪽 자산이 폭락했을 때 오겠죠. 그때 그 리밸런싱 비율 맞추기만 제대로 해주면 한 10%도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연평균. 네.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이고 제가 직접 이걸 한 건 저는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요. 꽤 근데 하셨네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파이어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를 안 하게 됐어요. 네네. 업계에서 제가 완전히 정말 욕바지 인생이었거든요. 맨날 틀리니까. 홍모식이 저거 맞추지도 못하는 게 맨날 방송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상처받습니다. 네, 저기 사람이라는 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하고 딱 밖에 나오니까 내가
찬스다 싶을 때만 제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기자분 전화가 와도 오늘 할 말 없고 제가 바쁜데 그러고 피할 수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저 리서치 팀장이 어디 뭐 간담회, 네. 뭐 거래소에서 여는 뭐 주식 투자회, 토론회, 뭐 네네. 어디 공청회 이런 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때 좀 바빴어요. 그러고서 제가 잘 모를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좀 자신 있다 싶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좀 이야기해도 리스크가 없어 싶을 때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사람이 얼굴이 폈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한 10년 하니까 파이어 했거든요. 예, 그 경제적 자유를 조기 은퇴로 제가 앞에 4자에 은퇴했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예, 참고로 지금 제가 5학년인데 네. 그때 2년 전 4자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은퇴를 한 거죠, 4자면. 예, 거기다 경제적 자유는 마음에 달려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꾸준히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달러 스위칭을 하다가 나중에 자산 배분으로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쭉 투자를 해보니까 크게 깨먹는 거 없이 경제 위기가 날 때마다 자산이 불더라고요. 그게 자산 배분 투자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주식 뭐 50%, 뭐 채권 뭐 몇 퍼센트, 금 몇 퍼센트 이렇게 해놓는 게 이제 뭐 내버려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이 올라가면 또 이제 그 비중이 커지니까 그쵸.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진짜. 더 나가서 저축 열심히 하신 분은 더 쉽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매년 1,0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네. 그냥 어렵지 않은 가정이죠. 네네. 1,000만 원 정도는 맞벌이 하는 경우는 그래도 노력하면 가능하잖아요. 네네. 매월 한 80만 원씩 저축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1,000만 원의 여윳돈을 매년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2020년 3월에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정산하고 해서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딱 그랬는데 그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대 50 투자라는 게 깨져가지고 미국 주식 뭐 이런 거나 달러 표시 자산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한국 자산들이 박살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네. 그러면 그걸 미국 걸 팔아서 하는 건 되게 부담되죠. 왜? 잘 나가고 있는 미국 달러 자산을 팔아야 돼. 1,300원에 팔 수 있어요? 무섭다니까? 안 돼요. 네. 그럴 때 새 돈을 달러가 아니라 지금 쩔고 있는, 죄송합니다. 절고 있는 한국 자산을 투입하면 새 돈으로 리밸런싱 하면 훨씬 쉬워요. 국민연금을 이렇게 하거든요. 국민연금도 이렇게 아주 비율 차이가 커지면 리밸런싱을 그렇게 세게 하는데 대체로 매년 수십조 원의 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새로 신규 자금 집행을 하면 리밸런싱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항이 덜해요. 마음의 저항도 덜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저항도 덜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팔아서 반발을 좀 사고 그랬던 게 그렇죠. 새 돈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될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이탈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 주가가 좋았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그 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되면 리밸런싱을 그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쉬워요. 많이 깨진 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 최악인 곳에 돈을 더 타는 거죠. 왜? 영영 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주식이 박스피 그러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에 2,600, 네. 올해 3,300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죠 아무도. 그러니까 쩔 때 넣어야 돼요. 단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 자산을 짜놓고 그렇게. 상황의 수가 음으로. 네, 그렇죠.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 주식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자산도 좀 투자를 하는 거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을 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또 달러 자산을 그때 사고. 이런 이렇게 스위칭 전략, 리밸런싱을 하면 불황이 오나 호황이 오나, 아니 불황이 올 때마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불황에 은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환율 급등하고 막 저평가된 자산을 그때 네. 저가 매수하는 데서 터지면서 팍 수익이 나면서 은퇴를 하게 된. 저도 그래서 2019년에 은퇴했죠. 그 18년의 폭락장 직후에. 네네. 2019년 3월에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퇴사는 4월에 했고요. 한 달 쉬었습니다. 자녀 휴가를 썼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말씀해주신 방법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물론 실천이 어렵긴 마음에 한데.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월급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내가 주식 잘 공부해서 대박 내가 코인 투자해서 대박 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그건 능력자들. 그러니까 그런 능력자들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건 저는 그게 안 돼요. 28년 동안 매일 정말 저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교보, 알라딘, 뭐 예스 이런 서점에서
제가 플래티넘 자리를 논 적이 없을 정도로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책도 20권 썼고요. 네. 그런 저도 공부를 그렇게 해도 주식에서 개별 주식에서 돈 번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디서 벌었냐? 이런 리밸런싱 과정에서 또는 달러를 들고 있다가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환차익을 거두는 달러 쉬프트 전략 이런 걸 써서 제가 자산을 형성했지 네. 개별 종목 투자해서 재미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이런 종목 볼 줄 모르는 이런 좀 띨띨이들은 제가 그렇거든요. 박사님 제가 띨띨이라고 정말 종목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정보가 많아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가 꼈나 봐요. 아니면 이 기름손이 이게 던지기만 하면 다 빗나가는. 네. 오늘 홍춘욱 박사님 나오셔서 또 뼈가 되고 정말 살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산은 없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한쪽 자산이 고평가됐을 때는 또 이렇게 리밸런싱 관점에서 줄이고 저평가됐을 때는 그쪽을 담고 자 이런 식으로 투자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시면은 또 우리 박사님처럼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홍춘욱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